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인사이드 경제 안기태 연구원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 글로벌 물동량이 거의 플러스 10% 정도, 그러니까 거의 09년 모습으로 가는 모습일 거 예상되고요. 작년에 이게 마이너스 5%였습니다. 그러니까 17년보다는 약간 09년 모습에 좀 가깝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주된 배경은 결국에 이게 지금 코로나가 일단은 위험한 질병인 건 맞지만은 여기에 대한 대응 자체가 어찌 보면 지나가 보면은 약간 과잉 대응일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경기 침체 한번 나면은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는 이게 가처분 소득이 글로벌리하게 지금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9년 대비 6% 늘어난 상황, 이 정도 속도면 되게 빠른 거고요. 늘어났고, 이게 정부 보조금을 제외해도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벌써 정부 보조금 제외한 소득이 이미 코로나19 이전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19가 위험한 질병이었던 거 맞지만 이게 결국에는 계절적으로 봄이 되면은 어쨌든 약화되는 백신이 나오거나 아니면 봄이 되거나 하면은 약화되는 건데, 그 전에 먼저 소득을 땡겨버리기 때문에 이 소득이 결국에는 물동량 확대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요. 정책의 경우가 지금 작년에 정책이 셌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정책이 당연히 줄어듭니다. 이게 각도 자체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GDP 대비 경기부양 재정 지출이 올해 GDP 대비 4%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3%, 그러니까 줄어들죠. 그런데 이게 작년이 워낙 높아서 그런데 올해 이게 줄어들어도 이게 09년 정도랑 비슷합니다. 09년에 GDP 대비 경기부양 재정이 4%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하고,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뿌려내는 돈, 이걸 이제 보유 자산 증가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한 4%로 추정됩니다. 작년에 10%, 그러니까 작년 10%보다 올해가 줄어드는데, 이게 최근 5년간 히스토리컬 평균이 1.5%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정 확대라든가 통화 확대 자체가 작년보다 각도는 꺾이고 대신에 평균의 레벨 자체는 거의 09년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이미 소득은 늘어났고, 여기에다가 경기부양이 아직은 뒤로 백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올해 상반기 글로벌 물동량 자체가 거의 09년 정도 모습으로 유사하게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경기 고점은 분기별로 좀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은 3분기가 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해 오던 캐펙스 투자 사이클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계세요? 캐펙스는 사실은 이게 아직은 신호는 사실은 잡히지가 않고요.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캐펙스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특정 산업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 지금 캐펙스 자체는 몇 년간 지금 정체된 상황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정책이 들어와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은 정부 정책들이 가게랑 기업한테 현금을 주는 소득 보조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건 사고 이러면서 소비 가고 물동량 움직이고, 요 사이클은 충분히 가능한 사이클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떤 정책단에서 뭔가 특정 섹터를 잡고 이제 캐펙스 들어가는 거는, 이건 정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에 있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이 다 잡아서 그다음에 인프라가 나온다든가 그런 캐펙스가 나와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냥 일종의, 이거는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스토리로 생각해 보자면은 지금 끌고 가는 경기 회복 사이클이 대략 3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동량 회복이나 소비 회복이,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4분기 이후로는 정부들이 결국에는 인프라로 결국에 들어가는 사이클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데이터는 아직까지 이거는 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고 있다.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도현우 연구원입니다.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미국 시장도 반도체 섹터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좀 선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온 것처럼 2021년에 D램 신규 캐파 투자가 좀 제한적이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컨센서스랑 좀 많이 다르게 생각을 했었던 게 이 대목이고요.
시장 대부분은 올해 투자를 좀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D램 공급 증가가 좀 많이 제한될 거다 이렇게 좀 자료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이제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전략으로 좀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배당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제일 큰 캐시카우인 D램에서 수익성 확보가 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인텔 낸드 비즈니스를 작년에 인수를 했는데 올해 8조 원에 달하는 인수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최소 15조 원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D램에서 수익성 확보가 뭐 어느 다른 해보다 올해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램에서 삼성전자가 한 40K 정도 작년과 비슷하게 투자를 할 것 같고, 하이닉스도 한 20K 정도 투자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21년에 D램 출하량이 플러스 1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20년에 그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시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8%가 늘어난 거에 비하면 올해 공급 증가가 상당히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뭐 어제도 그렇고 뭐 그저께도 그렇고 뭐 국내 언론에서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수급에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 증가가 좀 제한되는 반면에 수요는 뭐 상당한 호조가 예상이 되고요. 일단 작년 12월부터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재개가 됐습니다. 8월 달부터 다 중지됐다가 12월부터 다 재개가 된 상태고, 이 투자가 저희는 2분기부터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인텔의 차세대 서버 플랫폼 휘틀리라는 게 적용한 이 제품 출하가 2분기부터 좀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인텔의 서버 플랫폼 변화는 4년에서 한 5년에 한 번씩 있는 되게 중요한 수요 이벤트입니다. 이게 바뀔 때마다 서버 투자가 좀 많이 발생될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PC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비대면 수요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이제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PC 수요 성장은 올해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고객 주문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노트북 PC 수요가 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최근에 애플의 뭐 자체 개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호평을 받으면서 수요를 좀 많이 자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D램 가격 올라갈 것 같고요. 한 5% 이상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주산업 최진명 연구원입니다. 예, 우주산업이랑 저희 기계산업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주산업 같은 경우 2021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가 올해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를 좀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진 갤럭틱이라고 현재 상장돼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버진 갤럭틱도 올해 연내 우주 여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좀 우주 산업에 대한 좀 세계적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뭐 해외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목차를 보시면 일단 4페이지에서는 저희 우주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렇게 정리했고요. 18페이지부터는 좀 지금 지구상에서 좀 어필이 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과거에는 이제 우주는 그냥 신화의 영역이었죠. 이제 뭐 점성술사들이나 뭐 점쟁이들이나 보던 곳이었는데 그 6페이지부터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지금 소련이죠. 아니 당시 소련이죠. 이제 소련에서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면서부터 이제 그 우주 공간이 이제 관측의 대상에서 냉전의 이제 경쟁장이 됐는데 이제 초반에는 좀 소련이 많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도 먼저 쏘고 로켓도 먼저 쏘고 우주인도 소련에서 먼저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이제 경쟁의 대상이 됐고요. 8페이지를 보시면 미국이 여기서 좀 위기감을 많이 느꼈는지 아폴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합니다. 지금 물가 기준으로 하면은 그 170조를 퍼부었습니다. 우주 쪽에서 기술력을 따라가고자. 그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보통 지구 저궤도가 지상에서 한 600km 정도 고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GPS나 이제 TV 시청하는 정지 위성 궤도가 12,000km 정도입니다. 고도가. 근데 달에 보내려면 왕복이 77만 km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레벨의 기술을 요구했는데 이거를 미국이 정복함에 따라서 인류의 우주 기술이 한 단계 올라갔다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12페이지 그림 29번을 보면 이제 우주에 대해서 이제 냉전은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가 돼 가는데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좀 시대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뭐 미사일을 쏘기보다는 전략 폭격기로 이제 폭격을 하는 게 싸게 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나사에서도 좀 예산에 대한 절감이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요.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주는 이제 그 자존심을 하면서 그냥 군비를 퍼붓던 곳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제 기업가적 발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13페이지 그림 36번을 보시면 나사의 업적 중에 하나가 우주 발사 비용을 이제 한 그 기존 대비 40% 그러니까 60% 감축을 하는데 성공했다는 거고요. 물론 이 정도 수준이어도 여전히 이제 우주 공간은 굉장히 비싼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이 우주 개발에 대한 높은 비용 때문에 국가들이 이제 경쟁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협력의 시대로 좀 돌아선 거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주 공간이 이제 첨예한 군사 대립의 공간이 아니라 이제 국제 교류나 협력, 과학기술의 공간이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민간이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영역인데요. 18페이지를 봐주시면 특히나 인공위성에 대해서 좀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인공위성은 이제 유인 우주선 대비는 저렴합니다. 사람이 안 타도 되고요. 왕복으로 할 필요가 없죠. 편도로 보내면 끝이고, 중간에 뭐 이제 보급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싸게 치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우주 기술이 좀 발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17페이지에 뭐 위성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은 돼 있는데 한번 지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18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주 개발이 또 다른 이제 큰 변화를 맞이했고요. 스페이스X가 등장을 하면서 그 우주 발사체 비용이 크게 절약됐습니다. 스페이스X의 등장 전후를 비교했을 때 우주 발사체 비용은 거의 뭐 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는 좀 컴팩트하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 주장 따르면 발사체 비용이 기존 대비 77% 절약됐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것만으로 기업 가치를 2,300배 이상 이제 기존 대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주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결과적으로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뭐 순이익 저희가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는 완전히 벗어났고요.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걸 입증할 수 있느냐가 밸류에이션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우주 관련 기업들이 향후 등장했을 때 얘네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 방법론은 뭐 실적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좀 핵심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시장이 많이 미비합니다. 그 연간 정부 예산이 한 4,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사의 1년 예산이 217억 달러니까 비교를 하기는 좀 민망한 수준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발사체나 저궤도에 관련된 이제 그 차세대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관련된 기업을 좀 나열하면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세트랙 I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가장 가시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 자체만 보면 미국이랑 경쟁하기는 좀 어려운데 위성 안테나에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쪽이면 충분히 침투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목표 주가 22,000원을 유지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변경하겠습니다. 그 기존의 목표 주가 25,000원이었는데요. 33,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우주기술 쪽은 아직까지는 좀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업입니다만은 가장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길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는 이 회사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그 민간 기체 부품 사업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기 때문에 43페이지 그림 5번과 6번처럼 이쪽에서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 좀 주목했고 수주가 양호하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기존에 목표 주가 35,500원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름 때문에 그 2020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실제로 매출의 대부분 방위 사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가 좀 과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동안 저희 미드 스몰캡 팀에서 우주 관련된 주식으로 추천드렸던 세트랙 아이인데요. 기존에 이제 레포트들로 인해서 회사에 대한 내용들은 자주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주 산업에 대해서 다 사업이 다각화된다는 측면을 이제 조금 주목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이 회사 경쟁력은 아시다시피 뭐 에어버스, 탈레스, NEC 등과 함께 글로벌하게 전자 광학위성을 제조 및 설치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장고가 2075억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의 매출 성장률은 여기서 답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자회사 성장하는 2021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동사가 두 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SIIS는 영상 판매하는 회사고요. SIA는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인데 SII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뭐 구글 맵이라든지 그런 데 보는 위성 사진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주로 이제 판매 거래처가 뭐 언론사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쪽인데요. 동사가 정부 위성을 위탁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클라이언트 미팅이 부족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진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올해는 SIA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위성 항공 영상을 분석하는 솔루션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주로 지금은 이제 국방 쪽에 매출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제 민간 쪽에서 넘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금융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 30억 정도 기대하고 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두 업체 전부 다 상장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동사가 이 두 업체가 상장하는 것만큼 지분 가치 또한 기업 가치에 더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세트랙아이도 올해 계속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계산업 스팟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어제입니다. 강원도 원주역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KTX 이음 시승 행사를 하셨고요. 이후에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국내에 있는 이제 디젤 철도 차량, 그러니까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2029년까지 전부 전기 구동으로 바꾼다. 뭐 일부 기사에서는 전부 그 KTX 이음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좀 그 기자분들이 좀 억측을 한 것 같고요. 예, 전기 구동으로 바꾼다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2030년부터는 우리 사람이 타는 거는 싹 다 전기로 구동한다는 게 정부 생각인 것 같고요. 현재 관련돼서 남아있는 잔존 디젤 차량이 821량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부 바뀌지 않겠냐. 물론 정확하게 1대1 비율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전동차들이 아무래도 속도도 더 빠를 거고 뭐 사람이 좀 더 효율적으로 탈 수 있으면 기차 수는 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장 뭐 베스트 시나리오로 1대1로 다 바꾼다고 하면은 5년간 잠재 매출은 약 2.8조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시장이 나왔다. 현대로템이 현재 내수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확실히 변화의 계기는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이제 철도 건설까지 다 포함하면, 그러니까 철도 차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도에 관련된 건설까지 포함하면 2025년까지 예산을 70조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건설사들 중에서 이제 토목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 건설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제어반이라든지 차단기라든지 전기장비 기업들한테도 좀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계 쪽에서는 일단 현대 로템이랑 다원시스가 당장 눈에 떠오르고요. 전기장비 같은 경우는 이민재 연구원이 조금 소개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고요. 건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저희 그 한국 항공우주를 바이오를 상향을 했는데요. 뭐 실적 보니까 뭐 특별히 크게 뭐 개선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떤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한 건가요? 일단 실적에서 모델을 한번 뜯어보시면 저희 기체 부품 쪽의 매출이 2020년에 거의 50%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 수주 쪽을 보면 기체 부품 쪽이 감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잉이나 에어버스 이런 쪽도 이제 당장은 힘들지만 이게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객들이랑 거래 관계를 바꾸지 않았다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3분기부터 B737 맥스도 운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미국 항공청이 승인을 했고요. 그러면 여행의 봉쇄 이런 것들만 좀 완화되면 항공산업에 대한 회복을 그 제조사들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1년부터는 저희 백신이 좀 이렇게 풀리고 하면 여행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쪽에 생각해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게 보잉이랑 에어버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공우주의 연간 매출에서 한 40% 정도가 기체 부품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턴어라운드가 확실시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완제기 수출도 연간 매출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군납에 관련된 건 경기를 안 타는 게 맞는데, 항공우주의 제품 자체가 그 신흥국, 좀 심하게 얘기하면 후진국 쪽으로 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경기 상황이 조금 해소되면 이쪽도 그쪽의 국방 수요도 뭐 이제 코로나랑 관계는 없을 거니까요.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쪽에 대해서는 뭐 투자자들도 크게 이견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지표도 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한마디로 수주가 전혀 타격이 없었고 그 다음에 실적인 턴어라운드를 할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따로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건설산업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네, 이제 건설 매주 좀 주요 이슈들 좀 찝어서 이제 자료를 작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국내 수주 확대되는 것들의 의미가 이제 어떤지 좀 분석을 했고요. 10월 기준으로 해서 국내 신규 수주는 190조입니다. 이게 공공 50조, 민간 140조 정도로 민간 쪽에서의 신규 수주가 특히 주거용에서의 신규 수주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고요. 월 평균 뭐 4조대 이던 민간 쪽 신규 수주가 지난 작년 5월부터는 월 평균 8조까지도 좀 올라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착공 실적도 53만 세대로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는 2019년 12월 대비 이제 충청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경상북도에서 3만 세대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준공 같은 경우는 48만 세대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건설 기간 감안해 봤을 때 준공 물량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 이러한 수주들에는 3기 신도시나 수도권 공급 계획 같은 것들은 반영되지 않은 걸로 좀 보고 있고요. 5대 광역시의 가격 상승이 아무래도 이러한 좀 신규 수주 증가를 좀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뭐 지방과 공공비중 높은 건설사, 그다음에 시멘트 업체에서 대우건설, IS동서, 쌍용, 삼표시멘트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주요 뉴스들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남양주 왕숙 사전청약제 실시하겠다라,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사전청약제 실시하겠다라고 얘기 나왔고요. 인천 계양부터 시작해서 고양 창릉 부천 대장까지 해서 정부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걸로 보고 있고, 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고양선과 GTX A 노선은 고양 창릉,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에도 9호선, 이렇게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 3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 사업 규모가 남양주 왕숙과 고양만 해도 4조 이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 경기는 올해 내년 좀 계속 좀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하는 이런 물량이 들어오는 2, 3년 후에는 그러면 주택 가격은 조금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사실 가격적인 부분은 저희 김영근 위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공사 물량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수주가 대형사들 중형사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지금 많이 찍혔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도 많이 잡힐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건설업체 실적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C소프트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NC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저희 이제 게임 업종 탑픽인데요. 그 주가를 기존에 122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일단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작년 연말에 티저 사이트랑 게임 트레일러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좀 의심했었던 1분기에 출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는 해소를 시킨 것 같고요. 리니지 2M의 대만 일본 서비스가 어제자로 또 이제 예약 가입이
예약 가입 사이트가 공개가 됐고 1월 8일부터 예약 가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분기 중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기존에 이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었던 트릭스터 M이라는 게임도 1월 중에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신작 3종이 모두 1분기 중에 출시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실적이 이제 매출이 보시면 한 4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올해도 40%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업이익도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은 PR 21년 기준으로 21배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경쟁사인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도 워낙 낮은 수준입니다. NC소프트가 개발력이나 이제 게임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 업종 탑픽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FICC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김영근 연구원입니다. 네, 글로벌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보면은 연간으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빠졌을 때 한 7% 정도 하락을 했고 연간으로 일단은 마이너스 7%로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실물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통행 금지라든지 경제 봉쇄라든지 그래서 인프라도 사실상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이죠. 특히 그래서 섹터로 보시면은 여전히 아직까지 많이 빠져 있는 게 오일앤 가스 파이프라인이고요. 두 번째는 항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항이고요. 이 뭐 섹터별로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죠. 이동 간의 거리가 제한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는 미국 부양책도 나오고 있고 백신들도 각국에서 접종이 시작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경기 리플레이션까지 진입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인프라를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의 정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민감 섹터 제일 많이 빠져 있는 공항이나 도로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수자원 인프라 AWK US를 탑픽으로 추천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 변화 협약에 일단 가입할 예정이고 2021년 이제 예산안이 통과는 3월 달에 되기 시작하면은 하반기부터 친환경 신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거로 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탑픽으로 미국 수자원 인프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글로벌 리츠 홍지환 연구원입니다. 네, 1월 글로벌 리츠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12월 동안 지금 글로벌 리츠 지수 3.6%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첫 거래일에 글로벌 리츠 지수 한 2% 정도 빠져서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이제 그 연간 전망 때 말씀드렸던 주요 확대 의견 3가지 근거는 뭐 계속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리츠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력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이후로 지금 배당 회복이 가시화가 되고 있어서 이제 이에 후행해서 가격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리플레이션 진입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좀 붙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확대 의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키차트 좀 말씀드리면 6페이지랑 7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림 4번 보시면은 사실 2020년도 7월 이후에 미국 금리가 한 40bp가량 올랐습니다만 향후에도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실질 금리만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높아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바탕으로 해서 리츠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왼쪽에 네모쳐놓은 2009년도 한 해 동안 보시면은 명목 금리가 거의 한 160bp 정도 한 해 동안 올랐는데 실질 금리 안정화되니까 리츠는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앞으로 이제 2021년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 거고요.
7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리츠랑 인프라를 좀 확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에 이어서 실물 부동산 어떻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이 많아서 좀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림 5번 보시면은 과거 2008년도와 2020년도 이제 비교해봤을 때 사실 과거에는 리츠랑 좀 비슷하게 실물 부동산 지수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는 거의 하락을 하지 않았었고요. 실제로 그림 6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뭐 지수 자체를 좀 끌어올린 게 뭐 산업용으로 불리는 뭐 물류센터 같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용 같은 부동산이 끌어올렸고 리테일과 오피스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 7번 보시면 사실 거래가 안 되면서 이제 뭐 지수가 좀 안 빠진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가격 하락이 많이 발생한 리츠가 조금 더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P 좀 변경사항 말씀드리면요. 저희 MP에 가지고 있던 셀타워 리츠랑 싱가포르 리츠 좀 차익 실현하고요.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많이 좋았던 종목들 편출해서 좀 상승 여력 있는 종목으로 좀 옮겨가는 작업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엔 원자재 황병진 연구원입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발표한 리츠와 마찬가지로 2021년 전망에서 원자재 시장도 강세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경기 회복기,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기대 속에서 원자재 시장은 구조적인 강세를 지속을 할 거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원자재 섹터 중에서도 저희는 탑픽으로 제시한 섹터가 산업금속 섹터, 그 중에서도 구리를 가장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 가격 저희 연간 전망 당시만 하더라도 톤당 6,000달러대 후반에서 움직이다가 약 한 달 만에 톤당 8,000달러로 저희가 제시했던 목표가까지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목표가 추가적으로 15%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봐서 구리 가격의 목표가를 9,0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구리 시장뿐만 아니라 산업금속 섹터 전반의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기 리플레이션 기대와 최대 소비국이라고 하는 중국 위안화 강세에 반영된 이 중국 경제 낙관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요 전망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는 중국 혼자서 사실상 끌어갔던 그런 수요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다라고 보면 올해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긍정론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또 친환경 인프라라고 하는 신재생 인프라라고 하는 이슈 자체는 대표적인 전력형 원자재인 구리 가격에서는 상당히 수요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구리 광산 생산은 위축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특히 지난해 코로나 여파 때문에 중남미 광산들의 그런 광산 생산 위축이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이 광산 생산이 개선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경기 회복기에 파업 이슈라든가 상당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타이트한 구리 시장의 수급은 계속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이 타이트한 구리 수급 전망 하에서 달러라든가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가 여전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면 저희는 여전히 그런 구리 가격의 상승 여력은 최소 15% 이상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리 가격의 전망은 9,000달러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그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불거질 때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가 될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차익 실현은 저희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봐주시면 투자 가능한 ETF들 리스트업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 준비된 자료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